자, 워런 버핏이 뭐 은퇴를 하시면서도 연배가 훨씬 뭐 90대 고연령자니까 제가 반말을 하면 안 되겠죠. 워런 버핏께서 은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은퇴를 했지만 그것은 경영자로서의 은퇴인 거죠. 실제 주식 투자로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 그동안도 주식 투자의 철학으로서 장기 투자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뭐 은퇴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극강의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버크셔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버크셔 주식을 만약에 팔면 또 이미 워런 버핏이 은퇴하는 것만으로도 버크셔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팔지 않겠다,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또 버크셔를 보호하는 주가를 보호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서도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워런 버핏 웨이라는 이 책 북리뷰를 하고 있는데 김광석의 독서관 상문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83페이지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면 제조 회사는 1889년에 설립되었다. 버크셔 이 기업이 원래 시작은 면 회사였어요. 면 제조 회사, 그죠? 방직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0년 뒤에 버크셔는 여러 다른 방직 사업체와 운영을 통합하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 버크셔는 미국 면화 수요의 약 25%를 생산했고 미국에서 있는 면화 수요의 25%, 4분의 1을 버크셔가 생산했대요. 뉴 잉글랜드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를 소비할 만큼이었고 1955년 버크셔는 해서웨이 제조사와 합병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게 하나의 역사죠. 역사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8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파트너십의 초기 시절부터 이미 복리의 즐거움에 관해 썼다. 복리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1963년 버핏은 파트너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이사벨라 여왕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투자금은 3만 달러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 투자금이 3만 달러였는데 그 금액이 연 4%의 복리로 운영되었다면 500년 후에는 2조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2조 달러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버핏은 매년 파트너들에게 복리 이자의 경이로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복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 주식을 팔 생각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또 가치 투자의 대표격인 이 워런 버핏의 이 철학의 배경은 바로 복리에 있는 겁니다. 복리가 너무나 경이롭다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역시 뭐 300년 전 스위스 수학자 야코프 베르누이 이 사람이 발견한 수학 원리라고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버핏이 10만 달러를 연 4%로 운용하면 30년 뒤에는 22만 달러가 넘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6%로 운영하면 4%가 아니라 16%로 운영하면 848만 달러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래 살면서 돈을 높은 수익률로 복리에 투자하라. 이게 기본적인 이 버핏의 투자 철학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복리는 뭐냐면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시는 것처럼 1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근데 10만 달러가 예를 들어서 4%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또 10만 달러로 투자 수익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달러 더하기 4% 수익성의 규모가 또 4%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인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그게 바로 복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8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년 주식을 사고 팔고 또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과대평가된 시장이라는 암초를 계속 헤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배를 갈아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왜 매번 수수료 내고 매번 세금 내고 매번 과대평가되는 암초를 만나고 그러느냐? 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느냐? 장기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8페이지 마지막 문단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 한때 섬유 제조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장 가치로 7,440억 달러, 지금 1,100조가 넘어요. 이런 시장 가치가 되었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다. 버핏이 1962년 주당 7.5달러에 매수했던 A 주가는 현재 51만 달러가 넘게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 놀라운 성취에 주목할 점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발명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17세기의 기적, 금융복리라는 이 오래된 개념을 완벽히 구현해낸 데 있다. 그래서 복리의 개념을 장착해라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 보면 워런 버핏의 이제 투자 수업이 시작됩니다. 챕터 2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수업에서 91페이지를 제가 또 읽어봐 드리면 투자는 머리 싸움이다. 신체적 도전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다. 예를 들면 타고난 기질, 인생 경험, 이에 대한 반응, 공식 교육, 독서, 삶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흡수한 아이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흥미로운 조합이 세계관이고 투자는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은 당신의 삶의 철학이라는 정신적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단 하나의 차원, 즉 당신의 투자 철학과 그것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결정들이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투자 철학을 잘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멘트죠.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념과 통찰, 그리고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의 집합이다.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특히 시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방법론, 두 번째가 개인적 특성, 두 가지예요. 자, 방법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92페이지. 그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이고 낮은 회전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되 사업 중심 원칙에 기반한 종목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종목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 잉여 현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 가치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버핏의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의 투자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버핏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거예요. 방법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재 가치를 측정해야 돼요. 그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 만약에 주가가 충분히 내재 가치 대비 싸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 내재 가치를 계산해내고 그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되거나 위험이 고조되거나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점에 오히려 그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면 이 가격은 충분히 싼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니까 워런 버핏은 그런 방식, 오히려 위험이 찾아왔을 때, 변동성이 고조됐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법론이고 두 번째가 개인적 특성인데 그 개인적 특성, 자, 두 번째 요소인 투자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 버핏은 투자자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변동성에 대해 투자자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앞부분은 전반적인 기조예요. 기조, 투자 철학. 그러면 이 방법론과 이 기질,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투자자의 기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재 가치인데 현재의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해서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변동하는데 내재 가치에 해당되는 주가가 있다면 그 내재 가치를 향해 수렴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방법론인 거예요. 106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내재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재 가치는 107페이지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 내재 가치가 뭐라고요?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또 기업의 수익, 그리고 기업의 배당금 이런 정량적 요소를 가지고 내재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이죠. 사실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뭐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레이엄은 정성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과 무형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고 방식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앞에 말씀드렸던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고 이 내재 가치는 앞에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기업의 자산, 수익, 배당금 이런 정량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그럼 내재 가치에 부합하는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그거보다 저렴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또 내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혹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식의 방법론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로 간다면 어떻게 기업을 선택하느냐 그 내재 가치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도 15점 체계를 개발해서 116페이지에 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 116페이지에 있는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 이걸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5가지 기준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이 책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면 크게 성장성 기업이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성장성 두 번째 수익성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괜찮은가 5번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안정성인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자기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 13번이죠. 자기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발행 주식의 수익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가 이 예상 성장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에도 경영진이 정말 정직한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ESG 관점에서 가버넌스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14, 15번이 다소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1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15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좀 찾아내고 그 좋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그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워런 버핏 웨이라는 책을 북리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중반부까지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저는 351페이지에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부터 북리뷰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